오늘은 저번에 제가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좀 어떻게 공유를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말을 꺼내기가 애매해서 제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내용이었는데, 음,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예, 어, 네가 모킹한 것 때문에 목투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킹을 많이 해가지고, 테스트 관리가 너무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모킹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리해 놓은 것부터 해가지고 쭉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테스트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연동 범위에 따른 정리도 있을 거고, 예전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클린 코드 톡스라고 해가지고 구글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사내 세미나를 진행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본 거는 다 앵귤러 JS 만든 분, 그분을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여기 보면 되게 옛날 거예요. 예, 이분이 앵귤러 JS 만든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이제 구글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유닛 테스트의 종류에 대해서 또 이제 워킹 이펙티블리 제유닛 테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닛 테스트가 그것만 말고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얘기.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기호님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모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얘기가 있는데, 도대체 모킹이라는 게 언제 나왔나 이런 얘기부터 한번 찾아보았으면 해요. 켄트백이 얘기한 거에는 모킹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TDD는 두 가지, 뭐 이걸 학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한 가지만 알고 있거든요. 그 나머지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그 두 번째 것 때문에 테스트 더블, 그 테스트 대역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거는 X 유닛 테스트 패턴즈라고 해갖고, 되게 이것도 꽤 오래된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이제 로버트 C 마틴이 요 책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요. 이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모킹 라이브러리가 나온 것 중에 굉장히 괜찮은 논문이 목 롤스 낫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왜 모킹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오늘이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는 이 테스트 피라밋이라는 말을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 그 마이크 코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면 음, 예, 마이크 코헨이라는 사람이 Succeeding with Agile이라는 책에서 이제 이 테스트 피라밋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닛 테스트가 있고 서비스 테스트가 있고 UI 테스트가 있어.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인티그레이션은 더 많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아이솔레이션이 더 세져. 그리고 위로 갈수록 점점 테스트 느려지고, 밑으로 갈수록 빨라져. 그리고 여기 없는데 이 밑에 너비를 보세요. 유닛 테스트가 너비가 가장 넓고, 서비스 테스트가 그 다음을 좁고, UI가 제일 좁아요. 그 말은 UI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기능 영역이 가장 좁다는 얘기예요. 유닛 테스트로 검증할 수 있는 게 가장 넓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유닛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을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UI 테스트에서는 뭐 우리로 치면 상품이 있어야 되고,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되고, 쿠폰이 있어야 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어야 내가 원하는 걸 하나 테스트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이 많아질수록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유닛 테스트만 하면 되냐? 네, 그렇진 않아요. 인티그레이션 한 거를 테스트를 안 하는 거는 또 위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부분도 테스트가 돼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네. 어, 근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도대체 유닛 테스트는 알겠어. 근데 서비스 테스트는 뭐야?
어떤 사람은 이건 서비스 테스트라고, 어떤 사람은 이걸 펑셔널 테스트라고. 펑셔널 테스트는 보통 여기에 많이 가 있고요. 이걸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고도 해요. 근데 아마 여기에 나왔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좋은 테스트를 작성하는 비법을 얻고 테스트 가능한 코드를 작성하는 비법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뭐 객체 제어를 잘해야 되고 디펜던시, 인젝션, 인버전 이런 걸 잘해야 된다. 그리고 테스트를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제일 쉬운 방법은 테스트 먼저 작성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켄트백이 그 TDD를 만든 다음에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나중에 후회를 했거든요. 그 뭐냐면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아니고 테스트 드리븐 디자인이거나 아니면 테스트 퍼스트 디벨롭먼트였어야 하는데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프로덕션 코드를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짜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면서 후회했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는 거는 사실은 테스트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만든 다음에 내 코드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가 테스트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때 꽤 오래전, 이것도 아마 얘기가 되게 오래됐을 거예요. 2008년이네요. 2008년 11월. 그러면은 한 12년 전 얘기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테스트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시나리오 테스트, 펑셔널 테스트, 유닛 테스트.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뭐 엔드 투 엔드다, UI다, 시나리오다 이런 말이 있고, 이 사람은 이걸 펑셔널이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뭐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서는 뭐라 그랬죠? 여기서는 서비스 테스트라고 했어요. 네. 근데 대부분 테스트의 수준은, 이거는 보면 엔드 투 엔드예요. 그냥 엔드 투 엔드고, 이 테스트는 굉장히 느리고 대부분 개발자들이 수행하지 않아요. 개발자들은 이거를 한 번 정도는 하지만 대부분 이거는 QA 조직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테스트는 굉장히 잘 깨져요. 예. 왜냐하면 온갖 의존성이 잘 조합됐을 때만 도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펑셔널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시뮬레이터란 말이 나와요. 시뮬레이터를 이따가 설명을 할 거예요. 테스트 대형이 나올 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부 연동까지는 하는 거예요. 펑셔널 테스트는. 근데 외부 연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지사랑 연동을 하고 있거나 본인인증 회사랑 연동을 하고 있어요. 업체랑. 그런 것들은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치환하고 우리 내부에 있는 모든 서브 시스템들을 연동해서 테스트하는 거를 펑셔널 테스트라고 하고 있어요. 유닛 테스트는 말 그대로 어떤 정의된 클래스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정의가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테스트에 크게 세 가지, 테스트 피라밋에 나오는 세 가지 정의 중에 이 정의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유닛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예. 그다음에 이런 특장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넘버 오브 테스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너비가 유닛 테스트가 가장 넓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테스트를 잘하는 방법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건 아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네. 오늘 얘기할 거는 여기서는 별로 없어요. 음.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의 종류에 보면 이 책 워킹 팩토리의 제유닛 테스트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 소시어블 유닛 테스트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닛 테스트는 이거예요.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를 테스트할 때 그 클래스에서 사용하는 다른 객체는 전부 다 모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절대 테스트하고 있는 클래스 외에 다른 객체는 테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다 모킹하는 거. 네, 이런 거를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라고 해요. 네. 이게 내가 테스트하는 클래스만이 유일하게 발견되는 콘크리트 클래스인 경우, 그걸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라고 해요. 소시어블은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가 아닌데 유닛 테스트 하고 있는 모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유닛 테스트에서 어떤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하고 있어. 그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소시어블로 보면 유닛 테스트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객체를 호출하는데, 예를 들면 뭐 매스 점 뭐 맥스, s 점 민 이런 걸 호출하고 있어. 그런 걸 모킹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유틸리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사이드 이펙이 없고 굉장히 빠르게 실행돼. 내가 만든 객체가 있는데 사이드 이펙이 없고 굉장히 빠르게 실행돼. 왜 그런 것들은 굳이 모킹을 하거나 의존성 분리를 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테스트할 때 걔들을 사용하는 게 테스트 정합성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 책에서는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는 하나도 없다. 항상 소시어블 유닛 테스트를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항상 우리가 유닛 테스트 할 때는 솔리터리 유닛 테스트를 하고자 한다. 저도 처음에 배울 땐 이렇게 배웠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그 돈비 목트 바이 유얼 목스 그 얘기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게 더 좋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뭐 로버트 C 마틴이나 켄트벨도 다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가. 네. 그래서 적절한 혼합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항상 한쪽만 이쪽만 극단으로 추구하는 거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 이제 테스트의 종류, 유닛 테스트의 종류 이런 걸 알아봤고요. 이제 그 TDD의 두 가지 학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켄트백이 만든 그 클래식 TDD예요. 이거를 뭐 시카고 TDD, 뭐 디트로이트 TDD 이렇게도 말을 해요. 왜 시카고하고 디트로이트인지 모르겠어요. 말 추측하면 그쪽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클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정확한 근거는 못 찾았어요. 근데 얘는 보면 보통 우리가 하는 것처럼 어서트 해가지고 상태를 조사를 해요. 그 어떤 쿼리 메서드. 그리고 이런 거는 구현할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뭔가 의미 있는 계산을 하는 거지. DB에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상태를 조사해서 TDD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런던에서 한때 유행했던 방법인데 뭐 그 컴포넌트 CBD 컴포넌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뭐 분산 시스템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인터랙션이 굉장히 강조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온 TDD 방법론이 이제 런던 스쿨 TDD라고 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네. 이거를 제가 딱 그 여러 가지 글이 있었는데 그거를 진짜 하나의 글로 요약을 했어야 되는데 쉽게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원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어, 클래식 TD를 써야 하나, 런던 스쿨 TD를 써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고. 근데 이제 이 결론은 뭐냐면 둘을 잘 혼합해서 써야 된다는데, 클래식 TD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은 뭐냐? 트라이앵귤레이션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트라이앵귤레이션은 삼각 승략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평선에 있는 어떤 좌표와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실은 한 개의 점에서 바라보는 거리보다 두 개 이상에서 바라보는 점을 가지고 계산하면 정확성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TDD에서의 트라이앵귤레이션에 대해서 클린 코더스 에피소드 22에 설명된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토목 수학에서 말하는 거랑은 다르다. 에서의 삼각법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일반화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많이 나오는 건데 테스트가 되게 심플한 거 아주 뭐 범위가 넓고 심플한 거에서 시작해서 점점 구체화되면 코드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에서만 돌았는데 점점점 많은 제너릭한 경우를 다 수용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로 우리 코드를 뭐 완성할 수 있다. 이거는 오류가 굉장히 심화되는 거예요. 근데 자잘한 테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굉장히 그 우리 코드의 그 정확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식 TDD일 때는 내가 테스트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얼마만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효과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테스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테스트를 추가하면서 문제와 해결책을 좀 더 명확히 하는 기법. 마치 삼각측량법이 두 개 이상의 지점의 위치를 이용해서 현 위치를 측정하는 것처럼 이런 의미고요. 하나의 테스트만 존재할 때는 페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프로덕션에서 그냥 그, 그 테스트 코드가 원하는 값을 그냥 반환해 버리면 돼요. 상수를 리턴하거나 아니면 뭐 리턴을 너를 리턴하거나. 근데 두 개 이상의 테스트를 추가하면 그 페이크를 못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버리지라는 함수가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3하고 5의 에버리지는 4야 라고 해서 에버리지라는 함수에 3하고 5를 전환하면 그 에버리지를 구현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냥 리턴 4 하는 거예요. 근데 3하고 5일 때는 리턴 4가 통하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예를 들어서 뭐 1하고 7 그러면 4를 그때도 4네. 그럼 안 되겠다. 2하고 8 그러면 5를 리턴해야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그 페이크로 못하게 다양한 테스트를 추가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그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클래식 T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는 테스트를 의미 있는 테스트를 추가하면서 점진적으로 알고리즘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거고. 근데 런던 스쿨은 이와는 반대로 점진적으로 콜래버레이터를 찾게 돼요. 요건 약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테스트를 어떻게 추가하느냐 그거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노트북을 바꿔서 그게 없네요. 음. 네. 있네요. 건초에 있나? 예. 어 테스트를 추가할 때 굉장히 사소한 걸 추가하고 이제 페이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엔. 널을 리턴하고 그다음에 널을 상수로 바꾸고 상수를 변수로 바꾸고 1, 2, 3, 4, 5, 6, 7 해서 12 까지 순서로 좀 더 복잡하게 구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구현을 하면서 그 테스트만 통과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걸 계속 반복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클래식 TDD에서는. 이 클래식 TDD는 사실은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보다는 알고리즘, 어떤 값을 계산하는 거 이런 거에 적합해요. 예. 그래서 TDD를 잘 배워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캔트백의 TDD만 봐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구현하는 거는 알고리즘보다는 뭐 스프링이니 뭐 아니면은 뭐 DB니 이런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 배웠을 때는 되게 황당했었는데, 이제 런던 스쿨 TDD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게 두 개가 혼합돼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래식 TDD는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 그래요. 인사이드 아웃.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 바텀업. 밑에부터 만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책에 가장 잘 설명이 돼 있는 거고요. 테스트가 구체화됨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제너릭해진다는 건 알고리즘이 특정 경우가 아니라 모든 경우를 다 수용할 수 있게 알고리즘이 견고해진다는 걸 의미해요. 예. 예를 들어서 이 아라비아 숫자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갈게요. 이거 구체적인 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런던 스쿨 TDD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역할, 책임, 상호작용 이런 걸 되게 중시해요. 이게 왜 이게 나왔냐면 이 시점에 런던의 CBD 분산 시스템 그러니까 SOA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이런 게 많이 나왔었대요. 그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이런 게 많이 이제 강조되던 때였대요. 이런 거는 순수한 알고리즘 계산이 아니라 대부분은 그냥 객체 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객체 장사계가 이제 또 그래서 강조되는 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이런 기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이 지금 부분과 관련된 거를 제가 끝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 책하고 그다음에 이 책은 다 한글로 번역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한글본을 제가 보진 않았는데 한글본이 있어요. 예. 예, TDD에서는 이제 대부분 역할을 식별하고 책임을 식별하고 그다음에 걔들 간의 그 콜라보레이션이 일어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뷰가 있고 이게 뷰예요, 뷰. 뷰가 있고 컨트롤러가 있고 그다음에
뭐 밸리데이터가 있을 때 이 뷰가 컨트롤러 호출하고 컨트롤러가 밸리데이터로 호출할 때 어떻게 구현하면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뷰일 때는 얘네들을 모킹하고 뭐 얘를 구현할 땐 얘를 모킹하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의 글이 있어요. 런던 스쿨하고 시카고 스쿨을 좀 더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둘 다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런던 스쿨은 아까 말한 대로 아웃사이드 인이 시카고는 인사이드 아웃이고 얘는 아웃사이드 인이에요. 얘는 뭐냐면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거는 UI부터 시작해요. UI 만들고 컨트롤러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그다음에 서비스 사용하는 뭐 도메인 만들고 이런 식이에요. 얘는 인사이드 아웃은 얘는 도메인에서 시작해요. 예. 도메인에서 시작해서 그 도메인들을 다 만든 다음에 그 도메인에 사용하는 서비스,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행위 기반이에요. 인터랙션 기반이에요. 얘는 상태 기반이고 얘는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을 촉진한다고 해요. 예. 행위에 기반하기 때문에 커맨드 쿼리 세퍼레이션을 촉진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아마 밑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얘는 테스트 더블, 테스트 대역 객체에 크게 의존하게 돼요. 이 테스트 더블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테스트 더블 그러면 모키토 같은 게 테스트 더블이에요. 예. 그리고 이 테스트는 잘 깨져요. 왜냐하면 굉장히 구체적인 객체 간의 관계. 테스트 더블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A라는 객체가 B라는 객체를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테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굉장히 프로덕션 코드의 구체적인 거에 노출되어서 테스트가 잘 깨지게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두 개가 문제예요. 얘는 어, 굉장히 그 관련된 데이터들이 관련된 기능과 그 밀집되어 있는 높은 응집도를 지향하게 돼요. 이렇게 상태에 기반해서 개발하다 보면. 그 다음에 각종 디자인 패턴들도 여기서 쓸 때 굉장히 많이 의미를 갖게 돼요. 근데 야근이에 대한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근이는 뭐냐면 유한학거나 니디. 그러니까 너 지금 만든 거 나중에 안 쓰게 될 것 같아. 이제 그 뜻이잖아요. 데드 코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바텀업이라. 바텀업이라 이런 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탑에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퀄리티 모델을 이해하고 퀄리티를 최적화를 추진해야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런던 스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플리케이션 웹에서 시작해서 도메인 모델, 그다음에 영석 계층 등의 하위 계층으로 내려가요. 그러한 행위 기반의 포멀한 TDD 접근 기법이에요. 예. 시카고 스쿨은 뭐 클래스의 내부에서 시작해서 외부로 향하는 상태 기반한 인포멀한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는 행위 중심이고 시스템의 진입점에서 시작해서 하위 계층으로 작업해서 탐색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걸 처음 시작하면 되게 일할 때 되게 깔끔함이 느껴져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잘 보여요. TDD를 처음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면 시카고 스쿨이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바로 알고리즘을 구현하면 돼요. 네, 근데 이게 그 우리가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는 처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 런던 스쿨로 하면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가 점진적으로 발견이 돼요. 근데 시카고 스쿨은 내가 해야 되는 게 극명할 때 그때 접근하면 더 편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얘는 필요한 것만 만들기 때문에 코드 베이스가 굉장히 작게 유지가 돼요. 필요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만들게 돼요. 그래서 데드 코드가 안 나와요. 근데 깨지기 쉬운 테스트가 만들어져요. 왜냐면 그 의존성 관계가 다 테스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팩토링이 어려워져요. 리팩토링을 하면 테스트가 쉽게 깨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적인 리팩토링을 안 하려고 하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시퀘스가 촉진되는데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순수 함수가 순수 펑셔널 프로그래밍을 지향하게 된대요. 그래서 시퀘스를 그 촉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헤비어 드리븐의 런던 스쿨을 쓰면 함수적 프로그래밍으로의 관문을 제공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점은 테스트가 깨지기 쉬운 거예요. 행위를 도출해서 뭐 코드가 작고 그다음에 뭐 데드 코드가 없고 이런데 저희가 테스트가 깨지기 쉬운 테스트, 프레기란 테스트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리팩토링이 어려워진다. 테스트 코드와 프로덕션 코드가 타이틀리 커플드 돼서 지속적인 리팩토링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어렵다. 이게 탑다운 TDD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다. 예, 코드가 변경할 때마다 깨진 테스트를 처리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설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얘는 그냥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의미 있다. 음, 뭐 나는 뭐 객체지향 설계에 대한 감이 굉장히 뛰어나다. 거기에다가 나는 온갖 디자인 패턴들, 아키텍처 패턴들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뛰어나다 그러면 뻔히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내가 그걸 계속 발견해가면서 할 필요 없겠죠. 그럴 때는 설계를 잘하면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이 런던 스쿨 방식으로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찾는데 점진적으로 찾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에 반해서 시카고 스쿨은 이러한 거, 장점은 강력한 이제 안전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테스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되게 내가 코드 변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로우 레벨 바텀업이란 말이에요. 밑에서부터 위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운 거를 구현한다면 이미 나는 기존에 테스트가 잘 돼 있는 하이 레벨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하이 레벨에 이전에 테스트가 돼 있는 하이 레벨 코드 위에서 내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상태에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스트랑 그 프로덕션 코드랑 굉장히 디커플도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프로덕션 코드가 테스트 코드에 노출된 양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어, 좀 구현하고 분리된 테스트 코드, 그러니까 구현의 의존성이 행위 기반보다는 많이 낮은 그런 테스트를 생성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테스트가 잘 안 깨지니까 공격적인 리팩토링이 가능하겠죠. 또, 이제 회귀 테스트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얘기예요. 리팩토링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테스트가 되게 쉬운 거에서 시작해서 처음에는 뭐 1 더하기 1 하다가 더하기를 한다. 1 더하기 1 하다가 처음에는 0 더하기 0, 1 더하기 0, 1 더하기 1. 그 다음에 테스트할 거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9일 거예요. 왜냐면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점점 스페시픽해지면 굉장히 구체화되면 코드는 점점점 제너릭해져서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래서 응집도가 촉진된다. 관련된 코드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공되겠죠. 왜냐면은 공격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테스트 대역. 테스트를 할 때 내가 모키토 같은 걸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알고리즘 구현할 때는. 예. 인터랙션이 별로 없으니까. 예. 인사이드 아웃 방식은 바로 전에 이전 단계에서 만들어진 테스트 위에서 내가 개발하기 때문에 테스트 대역이 거의 필요로 하지 않아요. 대역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소시어블 테스트로 아까 잘 테스트 돼 있는 코드를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예. 모킹 스토킹을 할 이유가 거의 없고 그렇고 근데 이제 이게 있는 거예요. 바텀업의 문제는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바텀업은 위에서 그 상위 레벨에서 실제 사용자가 뭘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이 도메인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리 개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바텀업을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몇 명이 한다 그러면 서로 코드 리뷰가 잘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중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리뷰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해서 만들어놨다면 팀의 누군가는 그게 필요할 때까지 구현을 미루시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복된 코드 구현을 하고 있으면
저기에 이와 동일한 코드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두 가지 테스트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도대체 그 런던 스쿨은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자, 이 제이목이라고 예전에 그 모킹 라이브러리가 있었어요. 그 모킹 라이브러리를 만든 사람들이 쓴 논문이 목 롤스 낫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뭐 이지목, 다이나목, 제이목 이런 거 써보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지금 모키토처럼 그렇게 편안하지 않아요.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어요. 두 줄 테스트 하려면은 모킹 하는데 한 10줄 이상씩 소용돼요. 내가 모킹되는 객체가 ABC라는 메서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뭐 기분이나 웬에 B가 호출되는 것만 확인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만약에 A를 호출한다. 그럼 오류가 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기술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개념을 만든 사람들이 쓴 논문이니까 이건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주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객체 지향이라는 거는 이렇게 협업하는 객체들의 외부로, 그러니까 이런 협업하는 객체들의 외부로 구성이 된다. 근데, 우리가 요 객체의 어떤 메서드를 구현해야 되는데, 얘나 얘를 필요로 해요. 그럴 때, 얘를 구현하다 말고, 얘나 얘를 구현할 거냐는 거예요. 특히 얘를 구현하다 보면 얘도 필요하거든요. 그럼 얘까지 구현할 거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얘에 대한 코드를 진행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얘가 필요할 때 얘를 구현할 때 얘네들이 필요하다면 얘네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정의하고 얘네들을 모킹한 다음에 이 메서드의 구현을 완료하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목객체를 사용하면 니드 드리븐 디벨롭먼트가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에 의한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예. 목객체를 활용한 TDD는 객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위한 인터페이스 설계를 가이드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인터페이스를 필요로 할 거야 라는 거를 모킹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터페이스를 미리 설계한 게 아니라 얘를 구현하다 보니 이거는 얘가 구현할 역할이 아닌데 그렇다면 걔는 다른 인터페이스 다른 객체한테 존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객체를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그 객체에 대한 인터페이스만 구현을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소비자가 필요한 것을 발견하고 필요할 것이라고 항상 얘가 필요해 그러면 얘를 구현하고 얘가 얘를 필요해 그러면 이런 거는 그냥 인터페이스로만 정의하고 구현은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얘가 필요한 것만 여기에 있게 되겠죠. 얘가 필요하지 않는 거는 여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소비자의 관점에서 어떤 게 필요하다. 네, 그런 거에 주안하게 돼요. 생산자의 관점에서 너는 A라는 기능을 필요로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난 계산기야. 그럼 네가 add를 필요로 하지만 나는 subtract, multiply, divide 이런 것도 다 제공해.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얘는 지금 add만 필요하면 딱 add만 구현하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데드 코드, 사용되지 않는 코드가 안 나오게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클래스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와이드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제공해서 내로우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된다. 네,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할 때 보는 거예요. 내 테스트를 작성했어. A에 대한 테스트를 작성했는데 구현하다 보니까 S라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해. 그러면 S라는 인터페이스를 모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A의 구현을 완료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발견되면 모킹해서 그냥 완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A를 구현하다가 A의 구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S를 구현하느냐고 사람한테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일이 안 생겨요. 여러분은 또 다 그러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가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려면 굉장히 이게 그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다가 다시 일이 돌아오는 것도 피로도가 높은 거고 내가 이 일을 시작을 했으면 이 일을 완료할 때까지는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컴퓨터한테나 사람한테나 컨텍스트 스위칭은 워낙 비용이 비싼 그 작업이라서 예. 그리고 얘를 먼저 설계를 한다면 얘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아마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야 네가 골라서 선택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와이드한 인터페이스가 될 텐데 얘가 필요한 것만 구현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내로우한 인터페이스가 유지가 되고 내로우한 인터페이스가 왜 좋으냐? 외부에 노출되는 게 적다는 얘기잖아요. 예, 인터페이스가 와이드하다는 거는 노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노출이 많이 되는 거는 내가 변경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하는 거죠. 당연히 내로우한 인터페이스가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예. 그래서 A를 만족하고 나면 이제 S를 구현하게 되는 거예요. A를 완전 만들었으면 S를 만드는데 S에 대한 객체 B를 테스트하다 보니 T라는 인터페이스랑 U라는 인터페이스가 나와. 그럼 얘들도 또 모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터레이티브하게 인터페이스를 디스커버리 해가 나간다는 게 이런 게 객체지향 설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최종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이제 이 논문에 나와요. 그러면 때 끝이 들으면 와, 모킹은 세상에 너무너무 좋은 거구나. 나는 모킹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때쯤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보죠.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은 모킹에서 사용하는 도대체 목이라는 게 뭐냐? 목이라는 게 뭐길래 모킹 하느냐? 그리고 테스트 더블이라는 말을 하는데 테스트 대역, 테스트 더블 이런 게 무슨 소리냐? 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테스트 더블은 요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거를 로버트 C 마틴이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테스트 더블이 뭐야? 그랬더니 스턴트맨 영화에서 스턴트 대역 배우 같은 걸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 그거야. 대역 배우야. 이런 거예요. 그럼 왜 테스트 더블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목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은 사람들이 다 목이라는 말만 써요. 스톱, 스파이, 뭐 더미, 페이크, 시뮬레이터 이런 말 잘 안 써요. 다 목이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답은 목은 구어적 슬랭이야. 그래서 얘가 광의적으로는 테스트 더블을 의미해. 어,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목보다는 테스트 더블이 맞는 말이야. 근데 왜 사람들은 테스트 더블이라고 안 하고 목이라고 했을까? 그랬더니 역사가 있어. 히스토리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논문이 있는데 이 논문에서 이 논문을 읽은 사람들은 목 오브젝트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어. 근데 이 논문을 읽지 않은 사람들이 목이라는 단어를 듣고는 더 광범위한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let's book that 이렇게 말을 한 거야. 원래는 make a let's make a test double for that 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어적 슬랭으로 let's mock that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정말 테스트 더블은 어떤 종류들이 있어? 라고 할 때 제일 간단한 건 덤이라는 게 있어. 자, 이 인터페이스가 나왔어요. 이 인터페이스에 덤이 구현돼요. 얘는 그냥 리턴 널이에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오서라이저를 시스템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여기 시스템을 만들 때 더미 오서라이저를 주입을 해요. 그리고 로깅 카운트라는데 0인지 확인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로깅 카운트는 절대로 오서라이저를 안 쓰기 때문에 내가 더미 오서라이저를 넘겨도 상관이 없어. 로깅 카운트는 오서라이저를 쓸 수는 있는데 오서라이저가 반환한 이 널이라는 값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더미 오서라이저를 넘길 수 있어. 내가 여기서 널이라고 해도 널 포인트 익셉션이 안 나. 이런 경우에 덤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건 언제나 널을 반환하는 거예요. 구현할 때. 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될지에 관심이 없는 어떤 객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오서라이저예요. 오서라이저는 별로 안 중요하고 시스템이 중요한 건데. 예,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면 일단은 널로 해갖고 잘 돌아가나 보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레거시 코드에 테스트를 추가할 때 파라미터가 n개가 있어요. 그때 다 널을 넘겨요. 그러고도 돌아가는지 보고 그 중에 널이 되면 안 돌아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만 실제 객체를 넘기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다 그냥 뭐 이렇게 널로 구현된 게 테스트 더블이, 이렇게 모든
인터페이스의 모든 메서드들이 다 리턴 널이에요. 이렇게 가장 의미 없는 상수로 리턴하게 구현된 거를 더미라고 해요. 그 더미가 이제 테스트 더블 중에 가장 쉬운 구현체인데, 너를 반환하는 것이 내가 테스트할 때 에러가 안 나는 경우인 거예요. 너를 반환해도 에러가 아닌 경우. 예. 그리고 이거는 왜 근데 너를 반환해? 라고 했을 때 널은 더미가 반환할 수 있는 최선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더미를 누군가 사용하라고 들면 더미가 반환한 뭔가를 사용하려고 들려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날 거기 때문에, 예, 너를 반환하는 게 더미라는 거는 사실은 걔가 반환한 값을 아무도 안 쓸 거라는 거를 가정한 거니까 너를 리턴해도 아무 일이 안 생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더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톱이라는 게 있어요. 스톱은 보면 이렇게 널이 아니라 어떤 상수값을 반환해요. 그 스톱도 더미의 일종이에요. 근데 뭐 0이나 널 대신에 뭔가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값을 반환해요.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에 시스템의 일부를 테스트하는 걸 가정해 보면, 우리는 로그인은 이미 잘 독자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리고 로그인은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어요. 다시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이럴 경우에 로그인을 테스트하는 게 이제 뭐 이미 있으니까 쉽지 않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내 테스트 코드에 실제 로그인 객체가 테스트 되는 걸 포함시키려면 어차피 뭘 하더라도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셋업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로그인에 버그가 있다면 내 코드는 로그인의 버그로 인해서 내 코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결합을 이제 제거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냥 테스트 대역을 쓰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 스톱을 구현해서 그냥 리턴 추루하면 로그인 돼 있는 거구나라고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돼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테스트하고 싶다면 이런 스톱을 만들 수가 있고, 만약에 로그인되지 않은 사용자를 위한 테스트를 해야 된다면 리턴 폴스하는 그런 스톱을 만들어서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게 스톱이고요. 이게 스파이하고 모키터에 나와 있는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원래 그 엑스유니 패턴스에 나온 걸로는 스파이는 스톱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얘도 뭐 true나 아니면은 뭐 1, 2 뭐 이런 의미 있는 값을 반환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호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authorize was called를 false였는데 true를 바꿔줘. 얘가 한번 호출되면. 네. 그리고 이거를 이 메소드가 퍼블릭으로 돼 있죠. 그래갖고 이 스파이를 사용한 데는 이 메소드가 호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검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좋으냐면 얘가 보이드예요. 얘가 보이드라면 얘가 호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런 자기 호출 여부를 유지하는 변수를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스트 코드와 프로덕션 코드 사이의 결합도가 증가하게 돼요. 테스트 코드가 이제 프로덕션 코드에 이제 얘가 호출된 거야, 안 된 거야, 이런 걸 기록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스파이를 많이 사용할수록 결합도가 높아져서 프레길해져요. 프레길 테스트는 그냥 잘 깨지는 테스트가 아니라, 원래 이거는 저걸 변경했다고 이게 깨지진 말아야 되는데, 깨진 거야, 같이. 이제 내가 깨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인데, 내가 깨지게 되는 거, 그런 걸 프레길 테스트라고 해요. 프로덕션 코드를 변경하면 종종 테스트가 깨져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잘 설계됐다면 프로덕션 코드를 변경한다고 항상 테스트가 깨지진 않을 건데, 스파이 같은 걸 사용하면 프로덕션 코드를 변경하면 테스트가 자주 깨지게 되는 거예요. 스파이보다 좀 더 센 놈이 목이에요. 목이라는 놈은 보면은 이 스파이의 일종인데 이 베러파이 메소드를 제공해요. 그래갖고 자기가 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까지 얘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베러파이는 테스트에서 어서트해야 되는 일인데, 그게 그냥 이 테스트 대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커플링이 심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뭐 잘 깨지겠죠. 근데 왜 이렇게 베러파이 같은 거를 뭔가 이런 모킹 라이브러리들이 제공할까? 이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모킹 툴을 작성하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
그럴 것 같긴 한데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이목 구현 임플리멘터고 이즈목 임플리멘터고 모키토 임플리멘터라면 베러파이를 자기 라이브러리 안에 넣어야 자기 라이브러리를 구현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공급자 마인드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맞추고 살았던 거죠. 근데 다행히 모키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측을 위해서 개선이 많이 돼서 발전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뭐 이지목이나 다이나목, 제이목 이런 건 잘 안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뭐 테스트 대역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 책에 잘 설명이 돼 있고요. 마지막에 페이크라는 게 있어요. 페이크는 뭐냐면 실제로 구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어, 이렇게 어떤 특정 데이터에만 동작하게 내가 그 모킹이나 스터빙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어떤 구현 채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뮬레이터랑 같다. 페이크는 시뮬레이터랑 같다라는데 시뮬레이터는 뭐야 모의 항공 뭐 예를 들어서 그 항공기 시뮬레이터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복잡한 작동 상황 등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실제 상황과 같도록 재현하는 장치. 항공기의 조정, 원자로의 운전 등 이런 거를 훈련하려면 실제로 내가 그 뭐 비행기 처음 조정하는 사람한테 비행기를 맡겨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하늘을 날다가 사고 나서 죽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시뮬레이터란 말이에요. 되게 원하는 형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시뮬레이터란 말이에요. 페이크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서버 객체가 있는데 그 객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 그런 게 페이크예요. 페이크는 스톱이 아니에요. 페이크는 스톡과 달리 실제 비즈니스 행위를 가져요.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갖는데 이 비즈니스 로직이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만 특정 환경에서만 동작하는 거죠. 그래서 페이크 외의 테스트 더블들은 비즈니스 행위를 갖지 않지만 페이크는 비즈니스 행위를 가져요. 물론 정상적인 그 비즈니스 로직은 아니지만 페이크도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극도로 복잡해질 수 있고 너무 복잡해서 페이크는 자신만의 유닛 테스트를 필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페이크는 리얼 시스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로버트 시마트는 아직 30년이 안 되는, 2014년에 자기는 30년 동안 페이크를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이크는 복잡도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가급적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테스트 더블은 더미도 테스트 더블이고, 스톱은 더미의 일종이고, 스파이는 스톱의 일종이에요. 목은 스파이의 일종이에요. 하지만 페이크는 테스트 더블이지만 얘들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 어떤 테스트 더블을 사용해야 되나? 주로 자기는 스톱과 스파이를 많이 사용한대요. 예. 그다음에 모킹 툴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더미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요. 왜냐면 진짜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얘는. 처음엔 얘로 시작하겠지만 얘가 곧 스톱이나 스파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목도 사용하나? 목은 모킹 툴을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데 자기는 모킹 툴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목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모킹 툴을 사용하지 않나? 스톱하고 스파이는 만들기가 너무 쉽다.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ID에서 구현체를 만들면 쉽게 만들어준다. 다 뭐 임플리멘테이션에 리턴 널로 만들어주죠. 예. 그 다음에 더미가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단순한 변경만 해서 스톱과 스파이로 만들어서 내가 테스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나는 굳이 모키토를 쓰지 않는다. 예. 그리고 코드의 가독성도 모키토는 이제 모키토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메서드를. 근데 내가 만든 메소드 쓸 수 있으니까 더 가독성도 유리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몇 가지가 이제 테스트 대여 가지의 종류였고요. 10분 남네 이제.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인 TDD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런던 스쿨이죠. 아웃사이드니까. 이거는 보면 일반적인 TDD, 클래시컬이 인사이드 아웃인 거에 비해서 아웃사이드는 탑다운으로 진행하고 런던 스쿨이라고 하고 모키스트, 그러니까 모킹을 많이 해서 모키스트 어프로치라고도 한다. 아웃사이드인 TDD는 최상위에서 최하위로 가면서 TDD를 진행한다. 자, 요게 문제예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내가 어떤 피처, 사용자 요청을 받아서
컨트롤러부터 해가지고 뷰까지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TDD를 한다면 시작이 되는 단위 테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은 시작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단위 테스트를 만들어요. 나한테 누가 어떻게 요구할지 모르는데. 이게 되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 이거는 제가 어떤 API 서버, REST 서버를 만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TDD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라 제가 뭐 제 근무 몇 시간을 써서 만든 거였는데 다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 시작하니까 암담하더라고요. 뭘 TDD로 해? 아무것도 없는데. 프로젝트만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아웃사이드로 하면은 근데 되더라고요, 이게.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아웃사이드로 하면 좋은 게 그, 엔드 투 엔드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그런 걸 작성하는 걸로 시작하는데 그게 완료되면 그와 관련된 기능은 끝이 난 거예요. 예, 그렇게 진도를 표기해 주기도 해요. 아웃사이드 인 TDD에서 인사이드 아웃 TDD 절차를 따르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대요. 테스트가 실패할 때 테스트를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프로덕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인사이드 아웃에서였는데 아웃사이드는 다른 하이 레벨의 기능을 구현해야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발견하고 인터페이스를 모킹하고 구현을 맞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처음에 억셉턴스 테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억셉턴스 테스트는 뭐 레스트 어슈어드 그 스프링 부트 테스트 같은 거, 목 레스 템플릿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목 MVC 그런 걸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뭐 실레니엄 같은 거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거예요. 이런 그 컨트롤러에 대한 엔드 투 엔드 테스트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기능이 식별이 되면 그 기능에 대해서 실제로는 인사이드 아웃 TDD,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TDD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내가 구현해야 되는 기능이 명확해지면 그 전통적인 구현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이 큰 기능 하나가 완료되면 다음 큰 기능을 구현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절차를 보면 인스턴스를 만들고 인스턴스를 실행하다 보면은 실패가 일어나요. 예, 실패가 일어나는 클래스 A가 이제 나타나고 인스턴스를 중지한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요 랩 루프, 이 이너 루프가 시작돼요. 이 이너 루프에서는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클래시컬 그 TDD에서 말하는 그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거죠. 이게 TDD의 더블 루프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우터 루프는 억셉터스 테스트에 대한 거고 이 이너 루프는 유닛 테스트에 대한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A의 기능에 대한 단위 테스트 작성을 해서 인사이드 아웃 TD를 하고 단위 테스트가 성공하면 이 억셉턴스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이 억셉턴스 테스트가 성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또 다른 오류는 또 다른 이제 인사이드 아웃 TD를 통해서 이제 다른 객체의 메소드를 구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돌려서 페일이 난 곳을 인사이드 아웃 TD를 돌리고 다시 얘를 돌려보고 얘를 돌려서 또 페일이 나면 페일이 나는 또 다른 인사이드 아웃 TD를 수행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얘를 돌렸을 때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이제 시나리오 테스트로 진행을 한다. 이제 이런 거예요. 네, 인스 테스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인의 차이점을 이렇게 좀 해놨고 요게 굉장히 파트 1서부터 파트 3까지 있을 건데 굉장히 괜찮은 유튜브 동영상에 따라해보면 좋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걸 언제 만들었어? 이거를 18년이니까 이걸 가지고 사내에 한번 공유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 다음에 못했어요. 앞에 지금 정도의 말을 해야 할 수 있는 거라 못했는데 이거는 위에서 다 얘기한 거고요. 이것도 다 얘기한 거예요. 예. 어, 억셉턴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는 뭐냐라는 거에서 이제 뭐 얘기가 있어요. 음,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다 읽어보면 돼요. 아까 그림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제를 가지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때. 아마 요거 그대로 따라하면 될 거거든요. 이건 한번 보세요. 보면은 처음에 억셉턴스 테스트를 일단 레스트 어슈어드로 만들었네요. 뭐 MVC로 지금은 뭐 그 여러 몇 분한테 여쭤보면 목 MVC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레스트 어슈어드를 했고요. 제일 처음에 만든 테스트는 레스트 어슈어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라고 했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인플로이 컨트롤러 시나리오 테스트 그 정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보면은 실제로 그 리퀘스트를 날려서 레스트 리퀘스트를 날려서 결과를 이제 보고 있죠. 이런 두 개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라는 걸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스트 네임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디폴트 메시지를 줘야 되고 만약에 라스트 네임이 있으면 그리팅 메시지를 줘야 돼. 그래서 뭐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 이름을 주면 도대체 얘가 누구야? 라는 거고 존재하는 이름을 준다면 반가워 누구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든 테스트예요. 얘를 돌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그런 컨트롤러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JPA도 넣고 막 그랬네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뭐 이걸 위해서 인플로이라는 애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인플로이 리파이토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를 만들게 됐어요. 컨트롤을 만들면서 실제로 이제 이거 한 번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그냥 이것만 만들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서비스로 바로 만들었죠. 그죠? 근데 서비스는 처음엔 그냥 리턴 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구현할 때는 이제는 유닛 테스트를 돌리는 거예요. 얘에 대해서 유닛 테스트를 만들어서 존재하지 않는 이름이면 코라면 얘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 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 작은 단위로 하는 게 어려워서 서비스 메소드를 구현하고 더 빠르게 뭘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실제로 서비스가 구현해야 되는 모든 거를 어, 이 테스트에다가 다 넣어버렸어요. 코드를 다. 실제로 뭐 서비스가 구현해야 되는 건 나는 레파지토리로 호출해서 레파지토리에서 인플로이라는 애가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하고 뭐 이런 거를 컨트롤러에서 테스트해서 다 구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실패하는지 성공하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애들을 이제 서비스 객체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테스트에서 다 돌려본 다음에 걔를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 객체가 제대로 되게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음, 예, 준비를 한 거네 지금 리팩토링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거고 실제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테스트 코드에 있던 걸 그대로 이동시켜 와서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방식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리팅 서비스가 없어도 내가 이 테스트 코드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해볼 수 있어요. 한 줄 쓸 때마다 실행시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다 구현을 한 다음에 여기서 뭔가 테스트를 하려면 좀 호흡이 긴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짧게 짧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 구현해 놓은 다음에 일리 옮기는 거를 좀 선호합니다, 저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시간이 다 돼서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TDD가 느리지 않다. 이때 레스터 슈어드를 한 거는 그런 이유네요. CI에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원격 서버에 CI에 뭐 원격 검증을 하려면 레스트 인티그레이션 하려면 얘를 썼어야 됐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몇 년 안 됐는데도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걸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서를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빠르게 읽고 넘어간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뭐 슬랙 채널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 시간에 다루기에 양이 좀 많았을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공유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여러 시간에 나눠서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고 어, 오늘 본 거 그냥 만화책 보듯이 한번 보시고, 더 궁금해지시면 소설책 보듯이 한번 더 보시고, 더 궁금해지면 이제 원문 보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